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마우지는 낚시꾼이 가마우지라는 새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새가 먹이를 잡으면 먹이를 삼키지 못하게 해서 목에 걸린 고기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노력해서 먹이를 잡았지만 이득은 낚시꾼이 얻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정작 이득은 다른 나라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반면 펠리컨은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 새끼를 먹이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남에게 빼앗기는 가마우지와 다르게 펠리컨은 자신의 새끼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동물도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얼마나 사활을 거는지 잘 아시죠?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펠리컨으로 바꾸려면 정치인들 관련 기업 가서 사진 찍는 거 그만하시고요. 사활을 걸고 대책을 세우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펠리컨보단 나아야죠. 2019년 8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수다입니다. 수다 파트너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수장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광복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남달랐을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분위기니까요. 좀 또 예전에는 그냥 광복절 하면 그런갑다 했는데 이번 광복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맞아요. 네, 좀 더 의미를 되새기고 네. 일본에 대한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난민 이런 거 트럼프가 요새 많이 시끄럽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독립군들이 이렇게 애쓰셔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없었더라면 맞아요. 지금 난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핍박받는 그럼요. 그런 삶을 계속 갈 것이고 참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독립군 우리 조상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요번 뭐 더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애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네.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수다인데 우리가 어제 광복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일본, 그러니까 1945년 우리가 해방한 후에 7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본인 명의의 귀속 토지가 전국에 6,300필지에 달한대요. 이거 부동산 전문가로서 두 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몰랐고요.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뭘 했나. 그러니까 광복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이거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 그동안 왜 이게 안 됐을까. 물론 뭐 이게 했나.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네.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귀속을 해서 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색다른 얘기일 텐데요.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젊을 때도 일단 부동산 쪽에 이렇게 필드라 그러죠. 그런 직접 영업적인 부분하고 컨설팅 부분에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 이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주인 원당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등기부가 전산이 안 돼가지고 등기 전산소에 가가지고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손을 넣어서 등기부 등본을 갖다 틀 안에다 넣고 손만 넣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했었는데 그걸 보다 보면 이제 일본인 이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땅을 다 조사해가지고 올리는 알바 비슷한 걸 했었어요. 대학교 때.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뭘 했었냐면은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당시는 일본이 이제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80년 후반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때. 그럼 그 땅을 갖다가 작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주인이 누군지 찾더라고요. 찾으면 연락이 없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일본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일본 분이라고 그러기 좀 그러네. 일본 갔단 사람. 말이에요. 가면은 이제 일본에 연락하는 일본 네트워크 있는지 체크를 해봐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돌아갔다. 그럼 그냥 서류를 만드나 봐요. 만들어서 그때 이제 우리
해방된 지 뭐 몇십 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뭐 일심동체라고 옆에 그 주민분이 그 동네 주민분이 두 분이 저분 딱 맞다라고 사인을 하면 그냥 등기를 이전해 줬어요. 그 당시 누구한테? 수기니까 아. 제 작업을 하는. 이거 15년 전까지도 해당됐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조상탕 찾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이런 전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작업이 계속돼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일본 땅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일본인한테 준 거예요? 결정이 뭐냐면 이게 왜 일본 사람들한테 넘어갔냐. 말은 뭐 사인하고 산 것 같잖아요. 경위가 불분명하잖아요. 네. 제가 이거는 확실한데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선시대 때 그 문맹률이 상당히 높아서 일본 그 쪽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네. 방을. 네. 방을 붙이면 붙였다가 한 3일 있다 띄는데 글씨를 누가 아나요? 모르죠. 그러면 이제 지방 읍면 같은 데는 지식인이 없으면 뭐 붙였나 보다 그냥 뭐 농사 붙이기 진짜 바쁘니까 눈 그럼 시간이 뜨고 지났어. 후배 같네. 그러면 신고를 안 했으니까 주인이 없는 땅. 그러면 이제 일본 쪽들이 모여서 네. 모여가지고 서로 놀아먹기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뺏겼습니다. 아주 나쁜 일본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거는 지금 요번에 이제 나왔는데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서 아주 그냥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냥 심하게 해가지고 다 국고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독립군 유공자분들한테 분배를 해주든지 해서 우리 이 일본 이 잔재들 청산하는데 앞쪽 정부가 좀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제가 화가 날라고 그러네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부동산 수다에 꼭 필요한 주제였고요. 그러면 우리 김인만 소장님은 네. 그딴 기숙하면 좀 어디에 썼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일단 입지에 따라서 입지가 좀 좋다면 저는 임대 아파트 좀 많이 지어서 아까 유공자 말씀하셨잖아요. 유공자 후손들한테 우선 좀 그렇죠. 상권을 주면 좋겠고요. 입지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공원을 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국가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인 귀속 재산이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3,625필지, 토지가액으로 893억 원 상당은 국유화됐다고 해요. 아직 남은 땅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그 행복한 상상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관련 얘기 나눌 텐데 역시 후폭풍이 가장 센 곳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슈인 강남일까요, 소장님? 그렇죠. 일단 이번 분양가 상한제 주 타겟이 뭐 강남 재건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관리 처분만 보더라도 뭐 거의 폭탄 맞은 수준인데요. 네. 이게 처음부터 재건축이 아예 초기 단계 같으면 뭐 그 방법이 있잖아요. 네. 아예 늦추든지 안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 중이란 말이에요. 막 부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규제가 소급 적용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조합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칫하면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들보다 돈을 더 내게 생겼거든요. 자, 그 자세한 얘기 제가 나중에 뒤에 여쭤볼 거니까 일단 지금 둔촌 이야기 하셨죠? 네네. 가장 후폭풍이 심한데 둔촌이다. 지역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교수님. 지금 둔촌주공하고 동작구 흑석 3구역인가요? 5구역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두 단지가 제일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낮고 후분양제로 돌리려고 후분양제로 하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준비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갑자기 그것까지 빠져나갈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급하게 차라리 그러면 10월 전에 총회를 급하게 열어서 분양가를 결정하자. 이러면 이제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총회가 절차가 복잡하고 또 의결이 안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연 10월 전에 될지 물론 한 달 반이니까 두 단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해결된다라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후폭풍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가장 큰 후폭풍이 가장 센 곳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인데 제가 그럼 관련된 질문 몇 개를 드릴 테니까 두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자,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보다 3억 원 정도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거다. 맞습니까, 교수님? 냉정하게 보면 맞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반 분양자분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전체 총액으로 봐야지 정확한 거겠죠. 근데 이제 표현해서 일단 돈 더 내는 걸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좀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피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사실 2배 이상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둔촌주공은 정확히 몇 프로 오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예전부터 갖고 있던 원주민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뒤늦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뭐 대출 완화하고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투자했던 비싼 값으로 산 분들의 사람들. 그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과도한 수익을 생각하다가 부딪히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되겠지만 원주민 입장에서 뭐 지금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혀 전체 수익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2,000원 벌 거를 한 1,500원밖에 못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저 말에 동의하세요, 소장님. 왜냐하면 원주민 입장에서도 조합원이 원주민이 일반 분양자보다 돈을 더 내야 된다면 싫겠죠.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조합원이라고 다 같은 조합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원주민들이야 사실 억울하겠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내야 되니까 억울할 수는 있는데 또 다 교수님 같지 않아요. 또 사람들 이게 마음이. 금액을 그렇죠. 보면 자기 재산이니까. 금액을 보면 뭐 2,000원 벌 걸 1,500원 내면 뭐 벌면 마음이 된다라고 아프죠. 생각할 맞습니다. 수는 있는데 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이제 승계조합원인데요. 승계조합원.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사신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벌었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작년부터 사신 분들. 작년에 반짝 올랐고 올해도 거래가 됐거든요. 둔촌주공 그렇죠. 정부에서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호를 줬잖아요. 그만 사지 사라고. 말라고 해도 안 살 수가 있나요? 아, 그게 욕심의 판단인데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게 소급 적용이 되면서 이제 좀 피해를 피해 보는 보겠죠. 분들이 예.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것 같은 아파트를 산 사람들에게 이번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후폭풍이 가장 셀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쓰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모든 정책이 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죠. 좋게 말하면 선의의 피해자.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이야기.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아파트 공급이 감소된다. 실제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에 2008년, 2009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 그러니까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주장이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이거는 팩트고. 실제로 2006년도에 50만 호 정도가 분양이 네.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한 25만 호, 22만 뭐 이렇게 좀 감소가 됐습니다. 거의 뭐 첫 해는 30만 초반. 그래서 이제 반토막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까지 한 2011년, 2년까지도 계속 반토막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네. 그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상한제 시행 전에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그렇다면 1년만 그랬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그랬으니까 8년도만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 있으니까. 근데 2009년까지. 그럼 9년, 10년도 보시면 21만, 25, 예전에 40만, 50만 하다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감소된 건 맞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도 효과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뭐 그렇게 그때도 논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뭐 문제점의 논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급량이 줄고 품질 저하고 로또 청약인데 공급량이 줄어가지고 폭등한다 그랬었는데 2007년에서 8, 9, 10, 11, 12, 13, 14년도 중반까지 그러니까 7년, 6년 반 정도는 폭등을 안 했습니다. 아파트 지구 입주하는데 왜 공급량이 모자른데.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가 안 맞아요. 폭등한다는 거는. 네. 시장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좀 공급을 주는 건 확실하고 그렇다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건 폭등한다.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는 일단 어. 시간에서 반영됐죠. 소장님.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량 준 거 맞습니까? 줄어든 거는 분명한 팩트죠. 네, 예. 네. 팩트다. 그러면 공급량이 줄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까? 분명히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고 한 7, 8년 동안 안 올랐지만 네. 우리가 2013년부터 뭐 지금 2018년까지 올랐는데 그 오르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때 줄어드는 영향은 저는 있었다고 그 보거든요. 반론을 제기할게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그때 대출을 90% 뭐 120%까지 안 해줬다라면 올랐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경제는 수학이 아닌데 아무도 모르는데 동조하는데 2007년도에서 2012년도 많이 안 올랐는 것도 이게 분양가 상한제 공급 물량 영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인도- 다른 규제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복합적이거든요. 수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만약에 공급량이 줄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수요가 늘 때. 그럼 당연하죠. 근데 그 수요가 요번에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대출 완화를 하고 빚을 내는 정책을 안 했다라면 가능했을까? 왜?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수요가 모자라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때 100만이었던 갭투자 1인 1가구 주택이 200만 호예요. 그동안 늘어났던 집에 100만 호, 200만 호를 다주택자들이 다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하고 문제가 없는 거죠. 대출 완화를 했으니까 투자자들이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정확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가 경제에는 있으니까 정책도 있고요. 경기 상황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공급이 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폭등하진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소장님도. 저도 당장 폭등할 네, 수는 그건 없다라고 아니란 봐요.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그게 어떻게 당장 폭등이 되겠어? 오히려 거래량이 더 줄어들죠. 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이슈가 이 3기 신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이제 쏟아져 나면 공급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마 정부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분명한 네. 사실인데 3기 신도시 물량이 있으니까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정부 생각인데 저는 약간 좀 다른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3기 신도시는 경기도에 주로 나오거든요. 수도권 지역. 진짜 집이 필요한 곳은 서울이고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그렇죠. 어려운데 지금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영향을 주게 되면 한 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좀 강남 집값을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변수는 굉장히 많죠. 다른 규제들도 많고요. 경제적인 변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약간의 불안한 요소는 하나 있다. 3기 신도시가 강남 집값을 잡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기 신도시는 경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서울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인데 이게 뭐 영향이 있을까라는 소장님의 의견입니다. 이 논리를 우리가 더듬을 게 노무현 정부 전에 노태우 정부 때 우리 신도시 하면 이제 3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도 아실 텐데 4기 신도시가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또 나온대요? 네, 벌써 나오고 있대요. 그게 왜 나오냐면 노태우 때 200만 호를 공급을 했고요. 신도시를.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때 100만 호잖아요. 이번에 30만 호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뭐 공급에 문제가 없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30만 호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땅이 인구도 없다는 얘기도 줄잖아요. 있지만. 네? 인구도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은 네. 뭐냐면 시장이 안정됐더라면 공급 대책도 발표할 생각이 없던 거예요. 그런 미래를 보고. 근데 아시겠지만 보수 뭐 이제 부동산 보수라 그래야 되나? 기득권 뭐 시장 참여 관계자들이 계속 전문가들이 비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 하고 낸 거예요. 공급 대책이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강남의 집값하고는 사실 큰 어떤 뭐 변화는 관련성은 없습니다. 없다? 양이 작고 네. 또 시기가 또 3, 4년 뒤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네.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는 그냥 안정적인 데는 도움을 주나 뭐 강남 집값의 어떤 팩트 요인과는 큰 연관성은 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4기 신도시는 어디서 그 이야기가 나오나요? 4기 신도시가 뭐냐면 빠졌던 김포와 고촌하고 광명하고 또 수원에 군 공항기지가 있어요. 뭐 네네.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가면 또 몇십만 호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4기 신도시를 건설하자라고 뭐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런데요. 뭐 그래서 거짓말이 진짜 이제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군요. 말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민간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핵심은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거예요. 이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집값 하락이겠죠. 이 전매 제한을 강화한 건 이게 집값 하락을 원해서 강화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로또 아파트가 양산이 되잖아요. 당장 주변 시세보다 낮은 일반 분양 아파트가 나오니까 뭐 둔촌주공 예를 들어서 3.3제곱미터당 한 뭐 3,400, 3,600만 원 정도 일반 분양가를 예상했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뭐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까 주변 시세는 그대로인데 더 저렴한 아파트가 나오면 사실 우리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또 아파트가 생기고 투자 심리가 과열이 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전매 제한을 기존의 3, 4년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또 하나 추가될 수가 있는 게 정부에서 말하는 게 실거주 요건을 5년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아니면 로또 아파트 하지 마라. 이게 5년 동안 살아야 되고 10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할래? 네. 나는 실수요자 우선 정책을 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제 주변에 이제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서서히 자기 집 마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 친구들의 대부분은 이 분양 받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첫 집 마련한 사람들에게 분양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가장 손쉽고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저희 30대 후반들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런 로또 청약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실거주자들이 좀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이제 전매 제한하고 실거주 요건이 나왔고요. 네. 실수요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2부에서는요, 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금요일마다 수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의 부동산 파트너 김인만 부동산 김인만 수장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한 그 저희가 내용을 이렇게 인터뷰로 쓴 그 인터뷰 전문이요,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와우. 생생경제 이게 모든 프로그램 중에. 이게 좋은 일인가요? 그게 저도 헷갈려요. 아, 저야 기분 좋죠. 두 분도 기분 좋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뭐 경제적 약자나 뭐 이런 얘기한 조회수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그 분양가 상한제 일단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집값 잡힙니까? 예, 일단 저는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잡힌다. 예, 분양가가 지금 일부에서 뭐 앵커님께서 30 중반 우리 뭐 실수요자분들 말씀 주셨는데, 사실 물량이 이게 만약에 뭐 많다라면 지금 누가 집을 사고 거래를 하겠어요. 기다리고 안정적이게 되겠죠. 분양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이 모자르다 보니 로또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분양 가격을 정부에서 잡는 거잖아요. 뭐 네. 얼마 이상 못 받게. 그렇다면 분양 가격이 지금 계속 작년에도 거의 뭐 30% 가까이 올랐는데 분양 가격이 안 오르면 주변 시세가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재건축 단지가 또 더 올리고 이게 마치 옛날에 신라 시대 때 그래서 뭐 귀족들이 이렇게 뭐 매집해가지고 하는 이상한 형태를 보이니까 정부에서도 상한제를 던진 거고, 그 역대 정부에서도 가격 통제를 계속 해왔어요. 그랬죠. 분양가 제한은 IMF 터지고 나서 김대중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계속 유지해도 뭐 건설회사 망할 일 없고 집값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되는 건 예전에도 확인됐고, 요번에 지금 요번 발표에도 20% 정도의 하락 요인이라고 이렇게 좀 신호를 줬잖아요. 정부에서. 제가 볼 땐 최소한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표현에서 좀 초언을 하자면 하락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정상화 과정이지. 이게 자꾸 하락으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하신데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미친 집값이라 하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이거를 갖다가 하락이라고 표현한 건 지금 일부 기득권과 일부 부동산 쪽 참여자분들의 그 어떤 그 작업에 쇠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황 파악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비정상의 정상화다. 네, 집값은 하여간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네. 뭐 안정화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 로또 아파트라고 하는 분명히 낮아진다라고 하고 낮아지잖아요. 낮아질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 더 저렴한 아파트가 나오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거래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대기 수요도 늘어나니까 거래량 줄어들고 뭐 전세 시장은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됐든 간에 당장은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근데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니까 약간 강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장이야 뭐 이게 오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상승 패턴을 보면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고분양가로 분양하게 되면 다른 지역들이 따라서 다 올라가줬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또 아쉬운 점은 우리가 2015년도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공교롭게도 이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타까운 점은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좀 더 안정이 좀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타이밍이
지금은 오히려 주변 시세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나오니까 요렇다 아파트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나왔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 고리를 끄는 건 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타이밍은 조금 아쉽다라고 소장님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내 집 마련 전략, 포트폴리오 짜도 됩니까? 예, 저는 정부가 최대한의 실수요자분들한테 올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정책 없어요, 이제? 계속 더 있죠. 더 있어요? 짜면 나오죠. 왜냐하면 네. 그건 뭐 이번에 발표할 때 박선호 주택정책실장인가요? 뭐 계속 오래 계신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빈틈을 안 주겠다는 의지를 다 강력히 보였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을 다 나왔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정책을 만들면 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뭐 잡히는 건 다 보시고 실수요자분들은 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추가적인 게 하나 들어갔잖아요. 뭐냐면은 로또 청약이 된 분들이 이걸 만약에 판다. 네. 팔면 이제 잘못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스마트하니까 또 편법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 가지고 전매 제한 기간에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네. 취업, 질병, 뭐 해외 유학 이런 것들은 팔 수가 있어요. 주거 이전의 자유를 막는 것도 아니고 풀어주는데 팔 경우에도 정부가 먼저 매입을 해요. 맞습니다. 그 제도를 지금 마련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정부가 뭐냐면은 매입을 한다. 먼저. 네, 정부가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하든지 하겠다라는 정책을 다 완비했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NH가 하도록. 네네.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투자 수익은 기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하려는 세력들은 빠지고 우리 말씀 주신 실수요자분들한테 기회가 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실수요자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갈 것이고 청약시도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대책을 잡으시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많지 않다 보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망하시지 않을 게 그러다 보면 주택가격이 저렴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럼 지금보다는 저렴한 주택을 뭐 기존 주택도 리모델링 하면 새집 같으니까 네. 실수요자분들한테 기회가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유동할 수 있는 정책이라서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 네. 이제 정권 말로 갈수록 이게 또 어떻게 제도가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실소유자 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지금이 더 적길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드는데. 지금이 적기도 맞고요. 이게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 적용까지 험노래요. 적용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적용 안 하기가 힘든 게 이걸 네. 사실 최근에 서울 집값도 움직였지만 뭐 10월 중에 이제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네.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고요. 그래서 큰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규제를 하는 거지만 실수요자들까지 규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정책들을 보면 무주택자들한테는 기회를 계속 늘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생겼고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더 좋은 기회가 더 생겼다. 왜냐하면 기존의 건설 회사들이나 조합원이 가지고 가는 이익을 수분양자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실수요자들 그동안 우리 PD님도 그렇지만 뭐 이게 지금까지 무주택이거나 여러분들 좋은 기회죠. 이게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있는 기회니까 이런 분들은 뭐 전매 제한, 실거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 당첨돼서 10년에 한 번 당첨돼서 하면 되지. 우리가 여러 차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고 이제 머리가 아픈 분들은 좀 여러 차례 가졌거나 이렇게 좀 기존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조금 머리가 아파서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해보죠.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은 좋은 기회다. 아주 좋은 기회다. 제가 보기에 이 두 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다주택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드리면 총선하고 이제 30대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제가 모모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이걸로 집값이 잡힐까라고 묻는 거예요. 기자분들이요. 내가 실명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저는 이미 예전에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간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30대 분들은 그 시절에는 대학생이고 학생이었으니 그렇죠. 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 경험하시는 거예요. 옛날 거를 찾아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뭐냐 분양가 상한제 지금 설명드린 건 내용의 핵심을 보세요. 정부가 못 받게 하거든요. 공급 노무현 정부 때를 보면 되잖아요. 일단 글로벌 금융이라는 팩트가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전에 노태우 정부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게 돼 있어요. 다만 이것을 시장 교란 세력들이 다시 어떻게 하지 않느냐. 주택 공급이 진짜 살 사람은 줄 서 있는데 지금 당장 안 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줄 서 있는데 집이 없다. 그럴 때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심리적으로 주택 가격이 자꾸 오르는 거에 대해서 30대 40대 초반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를 믿었는데 믿어봤더니 다시 오르거든요. 아니 그리고 화가 나거든요. 대한민국의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떨어져도 많았죠. 조금씩. 아니 많았죠. 결국은 지금 최고잖아요.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최고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란 세력들이 있었. 아니 이제 교란 세력 이러면 안 되고 정부가 일단 판을 깔아줬잖아요. 대출 완화하고 해라 했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된 거죠. 아시지만 뭐 변호사까지 업을 때려치고 갭 투자자 설명해 가지는데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40대들은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에 제일 관심이 맞습니다. 있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그 최고점의 시대를 보낸 거예요. 네. 박근혜 죄송합니다.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30대 후반이라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이걸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과연 될까? 대한민국에서 맞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날이 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소장님 고개를 저으시는데? 그러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항상 네. 이번은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안정화되는 거는 맞는데 뭐 그게 5년 장기적으로. 후에도 계속 안정화되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수도권은 안정이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상기 신도시 물량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저는 걱정되는 건 강남이라는 게 제가 뭐 강남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이게 특수 지역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이고 일본만 보더라도 도쿄 중심부는 지금 또 오르고 있는데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그냥 살지 않아도 하나 가지고 가고 싶어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그런 지역에 공급 물량이 안 나오는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되지만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뭐 강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일단 제쳐두고 전체적인 큰 틀을 보자면 저는 당분간은 안정이 될 것이고 뭐 물가 상승, 뭐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실물 자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 주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될 것이고 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회는 있을 것이고 이번 기회를 잘 잡으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 뭐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비싸서 실수요자들이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상기 신도시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뭐 좀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질문 주신 다주택자들 현 시점 대응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주택자분들은 더 이상 추가 매입하신 건 좀 자제하시고 일단 보유세가 좀 이제 과편실화돼서 연말 되고 내년 되면 뭐 1년 안에 세금을 좀 내실 거예요. 내실 거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보셔야 돼요. 뭐 제가 하방 안정은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방 안정화 됐을 때 어떤 자산 관리나 포트폴리오가 안 맞으면 과감하게 조금 뭐 세금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예전처럼 폭등하는 그런 시장 조금 상승하겠지만 그런 것에 좀 한계점이 드러나는 어떤 인구 추세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대처하시는 게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보수적으로. 자, 네. 소장님한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30대들 40대든 그동안 집을 안 샀는데 네. 자 집값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실수요자라고 해도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럼요.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누구라도 싫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관망이 필요하면 기다리는데 그 텐트 치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여유자금이 있어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살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전세로 돌아서게 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난은 또 되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전세를 거주하더라도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서 너무 좋은 아파트 하나만 찍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나는 둔촌주공 아니면 안 할 거야. 이런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좀 폭을 넓혀서 청약에서 안 되면 또 다음 이렇게 좀 자기 자금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도전해 보시는 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나이 때 된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2년 만에 되잖아요. 아, 이번에 전세 연장해? 아니면 조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 이 고민을 늘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전세만 안주하지 말고 상황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라. 그렇죠. 근데 청약은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되고 기존 주택은 좀 지켜보면서 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 전세난이 난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전세난 겪을 때는 좀 심했어요. 그 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 대출을 뭐 풀로 해줬거든요. 그 공인중개사가 뭐 3억짜리 집을 뭐 4억 올리고 3억 5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이 행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걸 깔아놨거든요. 아주 뭐 좀 저급한 정책이라고 봐요. 전 지금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우리 실수요자들 힘들게 했는데 이번엔 다른 게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9억 이하의 집에서만 전세자금 대출이 되고 그 네. 금액도 6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강남집값이 폭등하고 그 전세값이 폭등할 수가 없어요. 강남집값 폭등에는 전세값 폭등도 있었거든요. 전세 대출을 막아놨어요. 막아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소득 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유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금리가 작으니까 당연히 뭐 전세 돈 많이 받아서 가도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세값 폭등의 원인이 됐었고 지금은 이런 부분을 갖다 정부에서 다 차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소득이 뭐 5천, 6천 이렇게 다 세분해가지고 조금 버는 사람들한테는 자금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면 갭 투자도 막아놨죠. 네.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하죠. 이러다 보니 그럼 전세자금을 갑자기 늘릴 수 없으니 전세값이 폭등이 돼가지고 전세난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전세 물량이 좀 적어서 전세난이 나더라도 가격의 폭등은 예전 같지는 않다. 네. 그건 좀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9억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은행에 가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는 있는데 이자율이 높습니다. 금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예전하고 좀 다르다 이런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가장 큰 반사 이익은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부동산이 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수님? 네, 저는 제가 볼 때 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볼 것 같다. 지금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서 아파트죠. 오피스텔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어떤 주거 환경이 네. 뭐 대단지라는 걸 빼고는 단위 면적 맞아요. 유니트로 보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면적 대비 보면 오피스텔이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중에 이제 1인 가구분들이라면은 그렇죠. 오피스텔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팁이네요. 네네. 그럼 소장님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돈들이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갈 수는 있죠. 이게 유동자금이 너무 풍부하고요. 정부 정책 방향도 결국엔 자금을 푸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뭐 또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요즘 공실도 많고 임차인 관리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들, 임대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네. 무조건은 아니니까 잘 따져보시고 될 만한 곳에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부동산 수다. 저의 수다 파트너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